김지아 시인에게 요구했던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집요한 강요와 설득,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또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태를 통해서 좌파들의 실체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공수처와 경찰, 사법부를 장악하여 이 나라의 핵심 권력 구조를 사실상 집어삼켰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네 카르텔의 일원인 특정 판사를 선택해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 권한조차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강행했고 경찰 3700여 명이 이 작전에 동원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하여 기본적인 존중조차도 없는 채 이 같은 반헌법적 탈법적인 폭력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법치주의와 공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좌파들이 의도했던 실수였든 간에 좌파들이 가져올 미래 공산주의 세상, 홍위병이 날뛰게 될 세상에 대한 예방주사 같은 것을 온 국민들에게 맞게 해준 셈이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장차 종북 친중민주당이 추구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일부를 미리서 들여다보게 해준 이번 사태는 2030 세대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각성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도발을 넘어서 마치 공산주의 혁명 전야처럼 홍위병을 앞세운 폭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조직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좌파들의 본질은 단순히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폭력적 본성을 숨기고 그동안 국민들을 설득해왔는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설명의 첫 시도로서 필요하다면 죽음조차 자신들의 사회주의 완성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그들의 잔인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그들은 신화로 만들었고 전설로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좌파들을 이기려면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상식을 존중하고 대한민국다운 모든 가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중도층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이 대열에 합류하신 호남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 계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첫걸음은 바로 노무현 신화와 전설을 깨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조차도 이념적 도구로 삼아왔는지 이제는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때입니다. 이번 영상이 갖는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지인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부를 위한 시간입니다. 집중하시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겁니다. 좌파들의 신화를 깨고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금은 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각성과 결단으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지키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끊어내버린 노무현 대통령. 그는 죽어서 좌파 세력들의 전설이 되었는데 그의 죽음 전후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가 왜 죽었을까 라는 의문보다는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지아 시인, 그리고 미네르바 박대성, 이 세 사람은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좌파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죽음의 구판을 그만 걷어치우라면서 생명 존중 사상을 제착했던 시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당대 최고의 인터넷 경제금융 인플루언서. 전혀 다른 직업적 배경을 가진 이 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아시게 된다면 자유파 국민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을 줄지도 모릅니다. 중도층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소스라쳐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좌파들이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길길이 날뛸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경제 관련 글들을 연재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박대성 씨. 그가 쓴 80여 편의 글은 누적 조회수 730여만 건, 댓글만 해도 3만 3천여 개, 답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라는 아고라 경제 분야의 글 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 설득력 있는 문장,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글솜씨가 그의 주목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을 예언했고 이어서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주류 언론이나 방송 3사에서까지도 그 필명이 언급되고 그에 관한 특집 방송까지 제작되었을 정도로 당시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일종의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타오르는 미네르바의 글에 미네르바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습니다. 첫째, 2008년 당시 우리 사회는 소고기 광우병을 과장 보도한 MBC PD 수첩으로 인해서 촛불 시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둘째, 미네르바는 주로 반 MB 정부 반 여권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역설했었습니다. 셋째,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명박 정권 타도 운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광우병 시위가 전국을 달구면서 위기의식이 대단했던 것인데 여기에 미네르바까지 나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미네르바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미네르바는 뜻밖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부가 달러를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때마침 구속의 빌미를 제공한 미네르바 박대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서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외환 방어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일은 즉각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재정권의 검열 부활이라면서 미네르바 구속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 4월 20일 마침내 그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는데 출소 후에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수감돼 있던 당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주 면회를 왔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충격적인 부탁을 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죽어주면 안 되겠냐, 당신이 죽으면 이명박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당신은 정권을 붕괴시킨 열사로 역사에 길이 남는 전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면회를 신청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설득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대성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죽음을 요구한 자들의 실체는 좌파단체 소속 청년들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인물, 죽음을 강요당했던 김지하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9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5.16 군사정권이 탄생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찌어찌 학교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1964년 6월 한일 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으로 6.3 항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구속 수감되어 4개월간의 복역 후에 1966년 8월 7년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1970년 저항시 오적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오적 때문에 김지하는 반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지하는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그 후에 석방돼서 1973년 4월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의 딸과 결혼했고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년 사건에 다시 연루되면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긴 옥고 생활을 했다가 비로소 1980년에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이 감옥에 있던 기간 동안 김지하가 겪은 이상한 일입니다.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운동권 동료들이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지하에게 죽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의 죽음은 독재를 타도하는 불길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너의 죽음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는 설득, 그들의 집요한 설득과 압박은 심각한 정도였다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김지하는 그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생명은 중요하다. 생명은 내 것이지만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다. 무엇보다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 아내의 것이요 나를 낳은 부모의 것이요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것이다. 어쩌면 그 시절 운동권 세력의 집요한 자살 권유가 김지하로 하여금 훗날 생명 존중 사상에 심취하게 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시절 장모인 박경리 씨가 자기 사위 김지하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석방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 운동권 세력들의 반응이 뜻밖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김지하의 석방운동을 못마땅해 하고 방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시위를 하던 박경리 작가에게 온갖 쌍욕을 터부해 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픽션도 아니고 검색해보면 그 기록을 다수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해괴한 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료라면서 함께 독재 타도 운동을 했다면서 동료 김지하에게 죽음을 강요했고 동료 김지하의 석방을 방해했고 그 석방을 탄원한 가족들에게 공격을 가했던 자들,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김지하는 1991년 4월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 이후에 운동권 학생들의 분신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기고하여서 운동권 좌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민중에게서 무엇을 배우자고 외쳤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 삶의 지혜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가?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리도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당신들은 흔히 지도라는 말을 쓴다. 또 선동이란 말도 즐겨 쓴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환상적 전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선동하려 하는가? 더욱이 죽음을 찬양하고 요구하는가? 제정신인가? 김지하 시인이 왜 평생 생명 존중 사상을 연구했을까요? 감옥에서의 경험과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그 집단이 동료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동료의 죽음을 자신들의 정권 정복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자 사상가 김지하는 마침내 그들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면서 이제 그만 죽음의 구판을 멈춰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그 세력의 폭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지하의 외침만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끊어내버린 노무현 대통령,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어서 좌파 세력들의 전설이 되었는데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도 영웅이었는지 누구 대답해 줄 분이 계십니까? 그가 과연 전설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유산을 남긴 적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전후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가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첫째, 그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미네르바에게 요구했던 그 죽음, 김지아 시인에게 요구했던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집요한 강요와 설득,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또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누군가가 노무현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면 그 요구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센 것이었기에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누가 돈을 받았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권양숙이어서 하든 또는 그 가족 중 누구이든 그의 비서이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노무현 쪽으로 전달된 뇌물성 돈은 총 75억여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까지 드러났는데 이 정도 규모의 뇌물이라면 자기든 누구든 아내든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과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해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노무현이 모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자 노무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문, 그가 왜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누군가가 그에게 죽음을 강요한 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위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좌파 언론들은 위기에 처한 노무현을 전혀 두둔하거나 감싸려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놓고 노무현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는 투의 논설과 칼럼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죽음을 선택하기 바로 한 달 사이에 말입니다. 2009년 4월 16일자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은 노무현 당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2009년 4월 14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칼럼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게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산호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불활합니다 라고 대놓고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는 2009년 5월 1일자 신문에 비굴이냐 고통이냐 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 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죽어달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불과 20여일 후인 2009년 5월 23일 아침 6시 15분 노무현은 불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미네르바에게 죽음을 요구했던 그들, 감옥에 있던 반독재 저항의 상징 인물이었던 김지아에게 죽음을 요구했던 그들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과거 그랬던 것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또 한 사람에게, 그것도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네가 지고 떠나라고 죽음의 결단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은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봉하마을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두하기 위해 버스에 탔던 그날, 그 많았던 측근들과 평생의 동지들은 단 한 명도 버스에 함께 올라타 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과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이자 5년 내내 청와대 민정비서로 노무현을 도왔던 그자,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를 노무현을 끝내 밀어냈던 자,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후에 받았던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과 진보 언론은 그 책임을 검찰에게 돌리면서 노무현의 전설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좌파들은 보란듯이 노무현의 죽음을 딛고 다시 부활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강요당했던 세 사람, 미네르바 박대성씨, 김지아 시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 사람 모두 죽음의 대가로 전설이 되게 해주겠다는 악마의 제안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침내 좌파들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의 결과로 얻어낸 460억 원짜리 추모공원,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는 자들의 정치적 구판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의 선동과 거짓 눈물과 돌아서서 짓는 악마의 미소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